무언가로 블랙홀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장면은 볼 수 없단 말 들어보셨나요? 악당을 로켓에 태워 블랙홀 쪽으로 발사시켰습니다. 꺼내달라며 창문을 두드리며 소리치고 있군요. 블랙홀에 가까이 갈수록 중력이 더 세진다는 사실은 아실 겁니다. 그럼 당연히 속도가 더 빨라져야 할까요? 그런데 반대로 로켓이 점점 느려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악당이 창문을 두드리는 속도도 점점 느려지는 것처럼 보이네요. 관측하는 우리 입장에선 상대편 시간 자체가 점점 느려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 유명한 사건의 지평선, 빛조차도 못 빠져나오는 경계선을 넘는 순간에도 사람도 로켓도 곧바로 사라지진 않습니다. 시간이 얼어붙은 듯 그대로 멈출 뿐이죠. 빛이 점점 어두워지고 더 붉어지다가 결국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져버리게 될 겁니다. 사건의 지평선을 넘는 어떤 물체든 비슷하게 보일 겁니다. 사실 지평선을 넘기 직전에 나온 빛이 관측자에게 오고 있지만 적색 편의가 너무 심해 사실상 안 보이죠. 만약 그 빛을 볼 수만 있다면 이론상으론 지금까지 블랙홀로 빠져들어간 모든 것들이 사건의 지평선 위에 멈춰있는 걸 보게 될 겁니다. 블랙홀이 탄생하던 순간의 별빛까지도요. 물론 현실에서는 그렇게 영원히 보이진 않습니다. 빛은 광자이기 때문에 결국엔 마지막 광자가 존재할 거고 점점 희미해지다 마지막 빛이 도착하면 사라지게 될 겁니다. This is just one of the strange results that comes out of the general theory of relativity, our current best theory of gravity. The first solution of Einstein's equations predicted not only black holes, but also their opposite, white holes. It also implied the existence of parallel universes and even possibly a way to travel between them. This is a video about the real science of black holes, white holes, and wormholes. 일반 상대성 이론은 뉴턴 중력으로는 설명할 수 없던 문제들을 풀어냈고 중력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바꿔놨죠. 1600년대 아이작 뉴턴은 사과는 왜 땅으로 떨어지는지, 달은 왜 지구를 돌고, 지구는 왜 태양을 도는지 고민했죠. 고민 끝에 뉴턴은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는 서로 끌어당긴다는 현재적인 결론을 내렸지만 뉴턴도 설명 못한 게 있죠. 중력은 대체 어떻게 그토록 먼 거리를 가로질러 작용하는 걸까요? 뉴턴은 어떤 물체가 진공 너머에 있는 다른 물체에 그 사이에 아무런 매개체도 없이 작용한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머리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걸 그냥 받아들일 리 없다고 믿는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머리가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아인슈타인이었죠. 200년쯤 지나 아인슈타인은 중력이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밝혀냈습니다. 물체들은 서로에게 직접 힘을 주는 게 아니죠. 대신 태양처럼 질량이 있는 물체가 주변의 시공간을 휘게 합니다. 그래서 주변 시공간이 더 많이 휘어지고 이 시공간의 휘어짐이 지구까지 영향을 끼치는 거죠.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건 지구가 지나가는 시공간이 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Masses are affected by the local curvature of space-time, so no action at a distance is required. Mathematically, this is described by Einstein's field equations. Can you write down the Einstein field equation? This was the result of Einstein's decade of hard work after special relativity. And essentially what we've got in the field equations, on one side it says, tell me about the distribution of matter and energy. The other side tells you what the resultant curvature of space-time is from that distribution of matter and energy. And it's a single line. It looks like, oh, this is a simple equation, right? But it's not really one equation. It's a family of equations. And to make life more difficult, they are coupled equations, so they depend upon each other. And they are differential equations, so it means that there are integrals that have to be done, So there's a whole bunch of steps that you need to do to solve the field equations. To see what a solution to these equations would look like, we need a tool to understand space-time. 여러분은 지금 완전 텅 빈 공간에 둥둥 떠 있습니다. 여러분의 머리 바로 위에서 빛이 사방으로 확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에게 벌어질 수 있는 모든 일들은 전부 이 빛의 구 안에서만 일어날 겁니다. 빛의 구 바깥으로 나가려면 빛보다 더 빨리 움직여야 하는데 우리는 그럴 수 없잖아요. 이 차원으로 생각해보면 이 빛의 구는 점점 커지는 원입니다. 세로를 시간축으로 두고 동일한 간격으로 단면을 그려보면 원뿔 모양이 그려집니다. 여러분의 미래 빛 원뿔이죠. 시간축 간격을 빛이 45도로 보이도록 잡아두죠. 이 원뿔이 여러분이 실제로 가보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시공간의 영역입니다. 이번에는 머리 위에서 빛이 퍼져나가기 전에
우주 전체에서 모든 광자들이 날아들어와 모두 만난 뒤에 그 다음 다시 퍼져나간 거라고 생각해보죠. 이러면 과거 시점으로도 광자가 그려내는 원뿔이 하나 생길 겁니다. 이건 여러분의 과거 빛 원뿔이죠. 현재의 순간까지 여러분에게 영향을 줄 수 있었던 건 이 원뿔 안에서 일어난 시간들 뿐입니다. 이걸 하나의 공간과 하나의 시간축만 그려서 단순화해 보겠습니다. 단순화된 물질이 없는 빈 공간의 시공간 다이어그램이죠. 시공간에서 두 사건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재고 싶으면 시공간 간격이란 걸 쓰는데요. 이 간격의 제곱은 마이너스 dt 제곱 플러스 dx의 제곱으로 나타내죠. 시공간이 평평하면 어디서나 같은 방식으로 거리와 시간을 잴 수 있기 때문에 공간 내 임의의 두 사건 사이의 시공간 간격을 같은 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량 주변에서는 시공간이 휘어져 있기 때문에 그 기하를 반영하도록 식을 고쳐야 합니다. This is what solutions to Einstein's equations are like. They tell you how space-time curves and how to measure the separation between two events in that curved geometry.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5년 아인슈타인은 아인슈타인 방정식 논문을 발표했지만 정확한 해를 찾지 못했죠. 운 좋게도 그 논문은 독일과 러시아의 동부 전선까지 전해졌습니다. 그곳엔 당시 최고의 천체 물리학자 중 한 사람 카를 슈바르츠 실트가 복무 중이었죠. 40살의 독일 육군에서 포탄 궤적 계산을 지원해 맡았었고 논문을 본 뒤 새로운 목표를 가지게 되었죠. How to solve Einstein's field equations. 슈바르츠 실트는 물리학자답게 가장 단순한 시나리오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고 안에는 구대칭 점질량 하나만 있는 우주 말이죠. 그 점질량은 전기적으로 중성이고 회전도 하지 않습니다. 이 점질량이 하나뿐인 우주에서 그 질량을 원점에 두고 구면 좌표계를 잡을 수 있을 텐데요. R은 반지름, 세타랑 파이는 각도를 나타내죠. 시간좌표는 질량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관측자의 시간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곳의 시공간은 거의 평평할 거죠. 슈바르츠 실트는 이런 가정하에 아인슈타인 방정식의 첫 비자명한 해를 찾아냈습니다. 슈바르츠 실트 매트릭은 질량 바깥의 시공간이 어떻게 휘어지는지를 보여주죠. 사실 꽤 단순하고 직관적인 식인데요. 질량에서 멀리 떨어지면 시공간은 거의 평평한데 가까이 갈수록 점점 더 휘어지죠. 물체는 안쪽으로 끌려 들어가고 시간은 더 느리게 흐르게 됩니다. 슈바르츠 실츠는 자신이 푼 해를 아인슈타인에게 보내며 편지 끝에 이런 말을 썼는데요. 거센 폭격이 이어지는 전쟁터에서도 전쟁은 제게 잠시 모든 것을 잊고 당신의 생각이 펼쳐진 세계를 산책할 시간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답장을 보냈죠. 당신의 논문을 매우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이 문제의 정확한 해를 이렇게 간단한 방식으로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간단해 보였지만 사실 엄청 복잡했죠. 슈바르츠 실츠해가 공개되자마자 연구자들은 두 군데 문제가 되는 지점을 찾아냈는데요. 질량의 중심 R equals 0에서는 이 항의 분모가 0이 돼서 값이 무한대로 발산되죠. 그래서 그 지점에서는 식이 깨져서 물리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더는 설명을 못합니다. 이게 바로 특이점입니다. 중심의 특이점 말고도 그 바깥에 또 하나의 문제 지점이 있었는데요. 반지름이 중심에서 일정 거리, 즉 슈바르츠 실츠의 반지름이 되면 1-1은 0이 되면서 수식의 다른 항이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그러니까 특이점이 하나 더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슈바르츠 실트 반지름에선 시공간이 휘는 정도가 매우 강해져서 탈출 속도가 빛의 속도와 같아지고, 그 말은 그 반지름 안쪽에서는 아무것도 빛조차도 빠져나올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질과 빛을 죄다 빨아들이는 새까만 물체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블랙홀이죠. But most scientists doubted that such an object could exist because it would require a lot of mass to collapse down into a tiny space. 이게 가능할까요? 이 당시 천문학자들은 별이 수명을 다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별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안으로 끌어당기는 중력과 핵융합으로 나온 에너지 때문에 생기는 바깥쪽 복사압이 서로 균형을 이루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 핵융합이 약해지며 복사합이 줄고 중력이 별의 물질을 전부 안으로 끌어당기게 됩니다. 대부분의 천문학자들은 별이 무한정 쪼그라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1926년 랄프 파울러가 이론을 하나 제안했는데요. 파울리 베타 원리 때문에 전자 같은 페르미온들은 모두 같은 상태로 한꺼번에 몰려있을 수 없습니다. 물질이 압축될수록 전자들은 각자 따로 자리를 차지해야 하고 바로 이 성질이 별의 붕괴를 버티는 압력으로 작용하죠.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에 따르면 입자가 어디에 있는지 더 정확히 알수록 그 입자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는 더 불확실해지죠. 그래서 물질이 더 압축되어 입자들이 더 좁은 공간에 갇힐수록 운동량, 즉 속도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전자들은 더 빠르게 요동치게 되고 이게 별을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압력으로 나타나게 되죠. 이 압력, 전자 축퇴합이 별이 완전히 붕괴하는 걸 막습니다. 이때 보통 별보다 훨씬 더 밀도가 높은 백색 외성이 되는 거죠. 이 당시 천문학자들은 이미 이런 별들을 관측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시리우스 B가 있죠. 하지만 이 발견으로 모든 게 다 해결되진 못했습니다. 4년 뒤에 19살이던 수브라마니안 찬드라세카르가 파울러에게 배우고 아서 에딩턴과 함께 공부하기 위해 영국행 배에 탑승했습니다. 배에서 혼자 생각하던 찬드라세카르는 전자 축퇴합에도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달았죠. 전자가 엄청나게 빨라져봤자 아무리 빨라도 빛의 속도는 넘지 못한다는 거였습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계산하면 별이 버틸 수 있는 최대 질량이 정해지는데 이걸 찬드라세카르 한계라 부르죠. 찬드라세카르는 그 한계를 넘으면 전자 축퇴합만으론 별의 붕괴를 막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에딩턴의 생각은 좀 달랐는데요. 공개적으로 찬드라세카르를 비판하고 이걸 막아줄 자연 법칙이 있을 거라고 말했죠. And indeed, scientists did discover a way that stars heavier than the Chandrasekhar limit could support themselves. 별의 중심액이 찬드라세카르 한계를 넘어서 더 압축되면 전자들이 양성자와 결합해 중성자와 중성미자를 만들어냅니다. 중성자도 페르미온이기 때문에 같은 상태에 겹쳐 있을 수 없고 별이 극도로 압축되면 중성자 축퇴합이 생겨 더 이상의 붕괴를 막아줍니다. 이게 바로 중성자 별이죠. There was this conviction among scientists that even if we didn't know the mechanism, something would prevent a star from collapsing into a single point and forming a black hole. 왜냐하면 블랙홀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하기엔 너무 터무니없는 얘기처럼 들렸기 때문이죠. 1930년대 말 이런 학계 여론에 금이 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로버트 오펜하이머와 조지 볼코프가 중성자 별에도 최대 질량이 있다는 걸 밝혀냈죠. 곧이어 오펜하이머와 하트랜드 스나이더는 가장 무거운 별들은 핵융합이 멈추면 그 붕괴를 막아줄 것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는 논문을 발표했죠. 아인슈타인은 그래도 못 믿었습니다. 오펜하이머는 별이 끝없이 붕괴할 수 있다고 했지만 아인슈타인이 계산해본 결과 시간은 사건의 지평선에서 멈춰버렸었거든요. 아무것도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보였죠. 결국 둘 중 하나죠.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블랙홀이 존재하지 않거나. But Oppenheimer offered a solution to the problem. He said, to an outside observer, you could never see anything go in, but if you were traveling across the event horizon, you wouldn't notice anything unusual and you'd go right past it without even knowing it. So how is this possible? 한번 블랙홀의 시공간 다이어그램을 살펴볼까요? 왼쪽에는 R이 0인 특이점이 있죠. R은 2M 위치에 점선이 사건의 지평선입니다. 블랙홀이 움직이지 않는다 가정하면 이 선들은 시간축과 평행하게 위로 올라가겠죠. 이제 휘어진 시공간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빛과 바깥으로 나가는 빛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볼 건데요. 블랙홀과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미래의 빛 원뿔이 45도 각도였다가 사건의 지평선에 가까워질수록 원뿔의 폭이 점점 좁아질 겁니다. 사건의 지평선 바로 근처에서는 폭이 확 줄면서 거의 시간축 방향으로 서게 되죠. 그리고 사건의 지평선 안쪽에선 빛 원뿔이 왼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런데 안쪽으로 향하는 빗줄기에서는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They fall in, but they don't get to r equals 2m. They actually asymptote to that value as time goes to infinity. But they don't end at infinity, right? Mathematically, they are connected and come back in, and they're traveling in this direction. And this bothered a lot of people. This bothered people like Einstein because he looked at these equations and went, well, if nothing can cross this sort of
boundary, then how could there be black holes? How could black holes even form? So, what is going on here? Well, what's important to recognize is that this diagram is a projection. 이 그림은 구부러진 4차원 시공간을 2차원 평면에 투영해 그린 거죠. 지도를 그렸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3차원인 지구를 2차원 지도에 펴서 그리면 언제나 왜곡이 생기죠. 3차원 지구를 2차원 지도에 완벽하게 옮기는 방법은 없습니다. 대신 목적에 따라 지도를 다르게 그릴 수도 있죠. 예를 들어 각도랑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면, 그러니까 바다를 건너 항해하면서 방향을 잡아야 할 땐 메르카토르 도법을 씁니다. 구글 지도가 쓰는 방식이죠. 단점은 크기가 실제랑 다르게 보인다는 건데요. 지도에서 보면 아프리카랑 그린란드가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프리카가 그린란드의 14배나 크죠. 갈피터스 도법은 면적 비율을 정확히 보존하지만 대신 각도와 형태는 왜곡됩니다. In a similar way, we can make different projections of 4D spacetime to study different properties of it. Physical reality doesn't change, but the way the map describes it does. 한마디로 특정 공간 좌표계와 시간 좌표를 하나 정해두고 그 안에서 문제를 푼 거였습니다. It's the most sensible thing to do, right? 그런데 좌표계를 바꿔서 다시 보면 사건의 지평선이 있던 그 특이점은 사라집니다. It goes away. That problem goes away, and things can actually cross into the black hole. 한마디로 사건의 지평선에는 물리적인 특이점이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그냥 좌표계를 선택하면서 생긴 문제인 겁니다. 이걸 다르게 시각화해 보자면 공간이 폭포처럼 블랙홀 안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가까이 갈수록 그 흐름이 점점 더 빨라지게 되죠. 우주선에서 방출되고 있는 광자들은 이 흐름과 반대로 거슬러 나와야 할 겁니다. 사건의 지평선에 가까워질수록 더 힘들어지겠죠. 지평선 근처로 갈수록 광자가 간신히 빠져나오긴 하지만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점점 더 길어지죠. 사건의 지평선에선 공간이 안쪽으로 떨어져 들어가는 속도가 광자가 나오는 속도랑 똑같아집니다. 만약 사건의 지평선이 두께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광자들은 이곳에 갇혀버렸을 텐데 사건의 지평선은 무한히 얇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광자는 결국 바깥으로 빠져나가거나 안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건의 지평선 안쪽에서는 공간 자체가 빛보다 빠르게 안쪽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모든 게 특이점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죠. 오펜하이머가 맞았습니다. 블랙홀 바깥의 관측자는 블랙홀 안으로 뭔가 들어가는 걸 절대 볼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맨 마지막으로 보게 되는 그 빛은 늘 사건의 지평선 바로 밖에서 온 거니까요. 하지만 직접 블랙홀에 뛰어든다면 사건의 지평선을 아무 문제 없이 지나 그 특이점으로 떨어질 겁니다. Now, you can extend the waterfall model to cover all three spatial dimensions, and that gives you this. A real simulation of space flowing into a static black hole, made by my friend Alessandro from ScienceClick. Later, we'll use this model to see what it's like falling into a rotating black hole. 이 다이어그램을 변형해서 들어오는 빛과 나가는 빛이 모두 45도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들면 아주 재밌는 일이 일어납니다. 왼쪽에 있던 흰색 선, 블랙홀의 특이점이 위쪽에 휘어진 선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미래는 항상 위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특이점이 사실 공간 속의 어떤 장소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오히려 특이점은 시간 속의 한 순간입니다. 블랙홀 안으로 들어간 모든 것들에게 있어 시간의 마지막 순간이죠. 이 다이어그램의 이름은 크루스칼-세케레시 다이어그램이고요. 우주 전체를 나타내는 대신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 안쪽과 그에 가장 가까운 바깥 영역만 표시한 다이어그램입니다. 원리만 잘 파악하면 우주 전체, 즉 무한한 과거와 공간적으로 무한히 먼 곳, 그리고 무한한 미래까지도 한 장의 그림에 담을 수 있겠죠. 마치 우주를 초광각 렌즈로 한 번에 들여다보는 느낌이죠. 그렇게 보면 이렇게 펜로즈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도 빗줄기는 항상 45도로 그려지고, 그래서 미래는 늘 위쪽을 향하고 있죠. 무한한 과거는 그림 맨 아래에 있는 겁니다. 맨 위는 무한한 미래를, 가장 오른쪽 경계는 무한히 먼 곳을 나타내고 있죠. 블랙홀의 특이점은 맨 위쪽에 그어진 선이 되고 그곳이 시간의 끝인 거죠. 이 그림에 그려진 보라색 곡선들은 같은 거리에 있는 지점을 이은 블랙홀의 등거리선입니다. R이 0인 곳은 특이점, R이 2m은 사건의 지평선, 여기는 R이 4m인 지점일 거고
이 바깥쪽은 무한히 먼 곳을 뜻하고 있죠. 파란색 선들은 모두 같은 시간을 나타냅니다. What's great about this map is that it's very easy to see where you can still go and what could have affected you. 예를 들어 우주선이 여기쯤에 있다고 해보죠. 그럼 블랙홀 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을 거고 무한히 멀리 떠날 수도 있을 겁니다. 과거에 지나온 영역을 볼 수도 있을 거고 거기서 오는 신호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가 버리면 특이점으로 가는 미래만 있을 겁니다. 바깥 우주에서 날아오는 빛이나 신호는 계속 감지할 수 있겠죠. 다만 밖으로는 정보를 다시 보낼 수 없을 겁니다. 이번에는 이 지점에 있다고 생각해보죠. 이곳은 사건의 지평선이자 정확히 여기서부터 시간은 블랙홀 안쪽으로만 흘러가죠. 그럼 이 순간의 과거는 뭘까요? 과거 빛 원뿔을 그려보면 빈 공간이 하나 그려지죠. 이 새로운 영역은 신호를 보낼 수만 있습니다. 이 안에서 우주 어디로든 신호를 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영역 바깥에서는 이 영역 안쪽으로 신호를 보낼 수가 없죠. 바깥 관측자에겐 항상 이 영역이 빛 원뿔 밖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올 수는 있어도 안으로 못 들어오게 되는 화이트 홀이죠. What color is a white hole? I mean, it's going to be it's not going to have a color, right? It's going to be whatever's being spat out of it. It depends what's in there and gets thrown out. That's what you are going to see. So if it's got light in there, it's got mass in there, it's all going to be ejected. So the white hole kind of picture is the time reverse picture of a black hole. Instead of things falling in, things get expelled outwards. And so whilst a black hole has a membrane, the Schwarzschild horizon, which once you cross, you can't get back out, the white hole has the opposite. If you're inside the event horizon, you have to be ejected. So it kicks you out kind of thing, right? Relativity doesn't tell you which way time flows. There's nothing in there that says that is the future and that is the past. When you're doing your mathematics and you're working out the behavior of objects, you make a choice about which direction is the future. But mathematically, you could have chosen the other way, right? You could have had time point in the opposite direction. Any solution that you find in relativity, mathematically, you can just flip it and get a time reverse solution, and that's also a solution to the equations. 화이트홀에서 오른쪽으로 나가는 게 있다면 왼쪽으로도 똑같이 무언가 나갈 수 있겠죠? 이쪽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 지점은 R이 무한대가 아니고 분명히 그 너머에도 무언가가 존재할 겁니다. 이 방향으로 무언가를 내보내면 우리 우주와 평행한 완전히 새로운 우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우리는 저 블랙홀로 떨어질 수 있을 거고 저쪽 우주의 누군가도 자기네 우주에 있는 블랙홀로 떨어질 수 있을 겁니다. 둘 다 같은 블랙홀 안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문제가 하나 있다면 둘 다 곧 특이점에 도달해 버린다는 거죠. I guess I'm just trying to understand where that universe appears in the mathematical part of the solution. Like, can you point to the part of the equation and be like, so that's our universe, and then these terms here, that's the other universe, or do you know what I mean? Like, Yeah. Well, it's coordinates, right? Imagine somebody, right, came up with a coordinate system for the Earth, but only the northern hemisphere. And you looked at that coordinate system, right? And you looked at it and you said, I can see the coordinate system, it looks fine, but mathematically, latitudes can be negative, right? You've only got positive latitudes in your solution. What about the negative ones? And they said to you, negative ones? No southern hemisphere, right? And you've got to go, well, the mathematics says that you can have negative latitudes. Maybe we should go and look over the equator to see if there is something down there. And I know that's a kind of extreme example because we know we live on a globe, but we don't know the full geometry of what's going on here in the sense that Schwarzschild laid down coordinates over part of the solution. It was like him only laying down coordinates on the northern hemisphere. And other people have come along and said, hey, there's a southern hemisphere. And more than that, there's two Earths. That's why it's called maximal extension. It's like, if I have this mathematical structure, then what is the extent of the coordinates that I can consider? And with the Schwarzschild black hole, you get a second universe that has its own independent set of coordinates from our universe.
I want to emphasize, right? This is the simplest solution to the Einstein field equations, and it already contains a black hole, white hole, and two universes. 이 지도는 모든 경계가 특이점이나 무한대에서 끝나도록 만들어진 일종의 최대 확장판 지도이죠.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 재밌는 게 있는데요. 지도상에 교차하는 저 작은 점, 바로 아인슈타인 로젠달이 흔히 웜홀이라 부르는 점이죠. 이걸 제대로 보기 위해선 좌표계를 조금 바꿔야 되는데요. 가운데 파란 선은 크루스칼 좌표에서 같은 시간을 나타내는 선이고 두 우주 공간을 연결하고 있기도 하죠. 이 선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따라가 보면 그 순간의 시공간이 어떤지 알 수 있는데요. 사건의 지평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는 시공간이 평평하다가 사건의 지평선과 가까워질수록 시공간이 점점 휘어지죠. 이 교차점이 사건의 지평선이고 그 너머엔 또 다른 평행 우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웜홀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So that is hypothetically how we could use a black hole to travel from one universe to another. Hypothetically, because these wormholes aren't actually stable in time. It's a bit like a bridge, but it's a bridge that is long and then becomes shorter and then becomes long again. And if you try to traverse this bridge, at some point the bridge is only very short, right? And you say, well, let me just cross this bridge. But as you start crossing the bridge and start running, your speed is finite, right? The speed of light, roughly. And then the bridge starts becoming stretching, and you never come out the other side. 웜홀의 통로는 엄청나게 순식간에 막혀버리기 때문에 그 사이로는 아무것도 지나갈 수가 없죠. 펜로즈 그림을 보면 한 우주 안에서는 다른 우주로 이어질 수 있는 빛 원뿔이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습니다. 빛보다 빨리 가야만 넘어갈 수 있죠. 대각선으로요. But there might be another way. 슈바르트 실트에는 회전하지 않는 블랙홀을 가정합니다. 그런데 별은 다 돌잖아요. 각 운동량은 보존되니까 블랙홀도 결국엔 돌 수밖에 없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방정식을 발표한 뒤 슈바르트 실츠가 불과 몇 주 만에 해를 찾아냈죠. 그런데 회전을 포함한 해를 구하는 건 훨씬 더 까다로웠는데요. 수많은 물리학자들이 달려들었지만 10년이 지나도 풀리지 않았죠. 세월이 10년, 20년, 40년이 더 지나 1963년 로이 커가 회전하는 블랙홀에 대한 아인슈타인 방정식의 해를 찾아냈고 슈바르츠 실트 해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꽤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는 점이죠. 이제 블랙홀은 여러 층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구대층도 아니게 되었죠. 회전 때문에 적도 쪽이 볼록해지면서 구면대층은 깨지고 회전축을 기준으로 한 축대층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 회전하는 블랙홀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시뮬레이션을 한번 봐보죠. 블랙홀 근처에선 공간 자체가 함께 돌아가며 주변의 입자들도 그 흐름에 휩쓸려 같이 회전하게 됩니다. 더 가까이 갈수록 공간이 더 빠르게 끌려 들어가다가 결국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돌기 시작하죠. 지금 우리는 사건의 지평선 바깥에 있는 에르고 영역, 에르고 스피어에 들어갔습니다. 에르고 영역에선 공간 자체가 광속 이상으로 회전하고 있어 그 반대 방향으로 이동할 수가 없죠. 그래도 이곳은 사건의 지평선 바깥이기 때문에 아직 블랙홀 밖으로 빠져나올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 더 들어가게 되면 바깥 사건의 지평선을 통과해 돌아올 수 없는 경계를 지나게 되는 거죠. 이제 안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 깊이 빨려 들어갈수록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또 다른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선 다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 특이점으로 곧장 빨려 들어가야만 하는 게 아닌 거죠. 지금 우리는 내부 사건의 지평선 안에 들어와 있고 여기선 특이점을 실제로 볼 수 있죠. In a normal black hole, it's a point. But in a rotating black hole, it actually expands out to be a ring. And there are weird things happened with space-time inside the center of a black hole, a rotating black hole, but it's thought that you can actually fly through the singularity. 회전 블랙홀의 펜로즈 그림을 한번 봐볼까요? 맨 위에 가로선이 특이점이었었죠. 그런데 이 특이점이 이렇게 양옆으로 나뉘어 올라가면서 내부 지평선 안쪽에 새로운 영역이 생기게 됩니다. 이 영역 안쪽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위쪽 경계는 무한대도 아니고 특이점도 아니니까 뭔가가 있어야겠죠?
맞습니다. 화이트홀이죠. 화이트홀에 도달해 전혀 다른 우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You can have these pictures whereby you're in one universe, you fall into a rotating black hole, you fly through the singularity, and you pop out into a new universe from a white hole. And then you can just continue playing this game. 이 그림은 이론상 끝없이 이어붙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가 알아보지 않은 점이 하나 있죠. 특이점을 향해 돌진하면 어떻게 될까요? 특이점 고리 한가운데를 향해 직진하면 어디로 가게 될까요? 시간의 끝에 도달하는 대신 정신을 차려보니 전혀 다른 우주에 와 있는데요. A strange universe, one where gravity pushes instead of pulls. This is known as an antiverse. 반우주가 싫다면 특이점을 다시 건너서 중력이 보통처럼 끌어당기는 우주로 언제든 돌아올 수 있을 겁니다. And I know this is basically science fiction, right? But if you take the solutions of relativity at, essentially at face value and add on a little bit, which is what Penrose does here, says, oh look, these shapes are very similar, I can just stick these together, then this is the conclusion that you get. Now we have effectively an infinite number of universes, all connected with black hole, white holes, all the way through, and off you go to explore. But it'll be a very brave person who's the first one who's going to leap into a rotating black hole to find out if this is correct. Yeah, I would not sign up for that. So, could these maximally extended Schwarzschild and Kerr solutions actually exist in nature? Well, there are some issues. Both the extended Schwarzschild and Kerr solutions are solutions of eternal black holes in an empty universe. As you say, it's an eternal solution. So it stretches infinitely far into the past and infinitely far into the future. And so there's no formation mechanism in there. It's just a static solution. And I think that is part of the reason why black holes are realized in our universe and white holes aren't. Or might not be. Or might not be. Well, I'm reasonably confident that they don't exist, right? 최대로 확장된 커해는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만약 이 우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우주 비행사가 있다면 블랙홀 안으로 빛을 계속 쏘아 넣을 수 있고 윗모서리 근처 시간이 거의 멈춰버리는 듯 느려지는 가장자리로 빛이 무한히 쌓여서 결과적으로는 내부 지평선을 따라 에너지 흐름이 거의 무한대로 발산하게 됩니다. 그렇게 모인 에너지가 자기만의 또 다른 특이점을 만들어서 고리 특이점과 그 너머로 이어지는 길을 막아버리죠. My suspicion and the suspicion of some other people in the field is that this inner horizon will become singular and you will not be able to go through these second copies. 그러면 화이트홀, 웜홀, 다른 우주, 그리고 반우주 모두 다 사라져버리는 거죠. Does that mean that real wormholes are impossible? 1987년 마이클 모리스와 킵손이 선간 여행에 쓸 웜홀의 조건을 만들었는데요. 사건의 지평선이 없이 왕복이 가능하고 시간적으로 안정적이며 원리상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 안에서 허용되는 몇 가지 기하 구조를 찾아냈는데요. 이론적으로는 이런 구조들은 우주의 서로 다른 부분을 이어서 선간 고속도로를 만들 수도 있고 서로 다른 우주를 연결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다만 이런 웜홀이 무너지지 않게 버티려면 구조 전체를 받쳐줄 음의 에너지 밀도를 가진 특이한 물질이 필요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This exotic kind of matter is really against the laws of physics. So I have the prejudice that it will not exist. I'm bothered by the fact that we say that the science fiction wormholes are mathematically possible. It's true, it's mathematically possible in the sense that there's some geometry that can exist, but Einstein's theory is not just geometries. It's geometries plus field equations. If you use the kinds of properties of matter that matter actually has, then they're not possible. So I feel that the reason they're not possible is very strong. So, according to our current best understanding, it seems likely that white holes, traversable wormholes, and these parallel universes don't exist. But we also used to think that black holes didn't exist, so maybe we'll be surprised again. I mean, we have one universe, right? Good. Why can't we have two?